전세권의 효력 몇 가지 더. 첫째,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고요.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죠. 전세권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용수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만 있다.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이니까 상린관계 적용되고요.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전세권 관해서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공. 갑수요 땅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조심하실게요. 아까 지상권과는 달리 전세권자는 항상 가외에서 뭘 갖고 있다?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을 양도한다는 건 모두 같이 양도되는 거다? 채권도 양도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는 제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각과 을이 계약을 통해서 채권 양도하지 마라. 그럼 모두 제한되는 거예요. 전세권 양도도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과는 달리 설정행위로 금지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합니다. 지상권에서는 무효였었죠.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양도 따위를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지 않았다면 양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양도했을 때는 전세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고 채권은 양도했다는 사실을 가백에 통지를 해줘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세 번째로 목적물을 임대 전전세할 수 있어요. 이때 308조에서 임대나 전전세의 경우에는 책임을 가중시켜요. 원래 아까 전세권자 귀책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손해배상하라 그랬죠. 그걸 충당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전세권자 잘못 없이 불강력적으로 멸실 훼손되면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요. 예? 아니, 귀책 사유에서 멸실 훼손되면 손해배상해야 되고 그걸 전세금에서 충당한다 그랬으니까 뒤집으면 전세권자 귀책 사유 없이 불강력적으로 멸실 훼손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잖아요. 근데 요 경우에는 책임을 져요. 목적물을 임대 또는 전전세 한 경우에 만약에 임대나 전전세 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강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갑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전전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가중하는 규정을 308조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전세를 따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전세는 전세권자와 이게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그렇죠? 요 놈이 전세권자죠. 요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전전세권 계약을 맺고 전전세 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요 놈 이름으로 무슨 등기? 전전세권 등기 까지 해야 되는 별도의 전세권, 이걸 전전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대차하고도 헷갈리시면 안 되죠. 전대차는 빌린 걸 다시 빌려주는 게 전대차고 전전세는 목적물에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데 그걸 전세권자가 설정을 해줄 때 그걸 전전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요 놈은 원전세권 설정자, 요 놈은 원전세권자 또는 전전세권 설정자, 요 놈이 전전세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물권이에요. 물권. 얘가 취득하는 전전세권이 뭐라고요? 물권이에요. 물권. 물권이니까 병은 자신과 계약을 한 을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주장이 가능해요. 갑에게도 자신의 전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을사의 전세기간은 5년으로 해놨는데 7년으로 했다. 그럼 얘는 7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원전세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전전세는 그런 제한이 있어요. 또 하나가 나중에 을이 전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요 놈도 전세권이니까 목적물을 경매 넣어서 전전세금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지요. 근데 그때 경매되는 목적물은 요 놈 소유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전전세권자의 경매권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플러스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전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전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하는 그런 장치를 두고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 전세권과 관련된 그 처분과 담보 제공, 임대, 전전세 이거 한 세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세금과 관련해서 우리 지상권에서도 지료 증감 청구권이 있었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면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에도 있어요.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성권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플러스에서 요 경우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일방적 증액 청구에서는 제한을 두 개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후에 1년 내에는 재증액 청구할 수 없고, 이걸 딱 규정을. 요거 주택임대차에 있는 제한하고 똑같아요. 그 제한이 전세금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전세금 증감 청구. 이 정도를 전세권의 효력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전세권 소멸. 자, 소멸 중에서 일단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가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용도 외로 쓰고 있다.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예? 또 하나가 기간의 정함이 없다. 각 당사자는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예? 그 두 가지가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예요. 근데 전세권은 그 특이한 소멸 사유 말고 목적물 멸실. 요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건물 전세권이 있었는데요.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게 멸실됐어요. 그럼 전세권 소멸하죠? 그렇죠. 근데 소멸하는 거 끝나지 않죠. 전세금 돌려 받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세권은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때 전세권 소멸과 전세금 반환의 문제가 따로 생겨요. 그래서 314조와 315조에서 다른 물건들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걸로 끝. 그쵸? 근데 전세권만은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전세금 돌려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314조, 315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314조, 315조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물 멸실, 원인이 뭐냐, 원인. 그리고 멸실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로 나눠서 목적물 멸실 원인이 불가항력적 멸실이냐,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됐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때 멸실 정도가 전부가 멸실됐냐, 일부가 멸실됐냐, 이렇게 각각 나눠서 전세권이 어떻게 되고 전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놔야죠. 네. 왜? 아까 전세금은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에서 멸실 훼손됐을 때만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불가항력적일 때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전세금에서 그걸 충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중에서 불가항력적 또는 귀책 사유로 전부 멸실됐다면 일단 전세권은 전부 소멸 하겠죠. 이때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 위에 건 어때요? 이거 손해배상에 충당해서는 안 되고 전부 반환해야죠. 반면에 이건 어때요? 손해배상에 충당해야죠. 반환할 수 있다 없다. 반환한다 안 한다? 아니, 충당해야죠. 충당하고 남은 게 있으면 반환하고, 그렇죠? 부족하다면 추가 청구해야죠.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쵸? 불가항력적으로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까? 원칙이요. 그 멸실된 부분만큼만 전세권이 소멸해요. 요만큼이 떨어져 나갔다 건물이 그 부분만큼만 전세권이 소멸하고요. 그 부분만큼 전세권을 돌려주면 돼요. 반면에
거의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전부가 무너져 내리진 않았지만 전부 무너져 내린 거와 마찬가지로 잔존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못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전세권자가 전세권 전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전세권 소멸 청구하고 소멸 통고는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소멸 청구는 용도에 따라 쓰지 않았을 때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소멸시키는 게 소멸 청구고, 소멸 통고는 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소멸 통고라고 돼 있으니까 6개월이 지나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야. 해석은 청구로 해석을 해. 조문 잘못 맞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가끔 그래요. 네. 요건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는 소멸 청구로 해석한다. 네? 그리고 전세금은 전부 돌려주면 돼요. 반면에 귀책 사유로 일부 멸실되면요. 물론 여긴 규정이 없어요. 여기는 규정이 없고, 전세권이 어떻게 되는가? 원칙,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유는 전세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왜? 나중에 전세금을 뭐에 충당해야 돼? 손해배상에 충당을 해야 돼. 그래서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걸 손해배상을 담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 전세금은 반환되지 않고 손해배상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도 잔존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전세권자가 전부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전세금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죠. 손해배상에 충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물 멸실되었을 때, 전세권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멸되었을 때, 전세권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우리 민법이 이렇게 전세금 반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314조 15조를 둬서 전세권이 어떻게 될 것이며 전세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요거를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수험생들이 좀 까다로워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조문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됐죠? 소멸의 효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전세권이 소멸되면 일단 317조라고 동시이해관계가 성립을 해요. 특별하게 동시항변권을 만들어놨어요. 뭐라고 만들어놨느냐? 설정자가 뭘 돌려줘야 되고, 전세금 돌려줘야 되죠. 전세권자는 뭘 돌려줘야 돼요? 목적물 돌려줘야 되죠. 이게 원래 동시이행 관계예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해서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줘라 이렇게 놨어요. 특별하게. 원래 이거는 말소 이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아닌데 특별하게 317조에서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하고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뿐만 아니라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를 동시이행관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째, 전세권자가 나중에 이것만 돌려주고 있어요. 이건 안 주고 있어. 그럼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 이때 전세금 반환 거절은 정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니까 그 거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두 번째로 얘는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목적물 경매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려면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전세권자는 목적물만 돌려줘서는 안 되고 서류까지 같이 교부함으로써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 지체로 만들어야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매에 관해서 새끼를 두 개를 쳐요. 첫째가 일부 전세권자. 아까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필토지 전부나 일부,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했죠.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에이, 귀찮다, 3층이라고 하자. 여기에만 전세, 이게 한동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이 아니라. 여기에만 전세권을 설정을 해놨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줘. 그럼 전세권자는 전체 경매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일부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매를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일부 전세권자 전부 경매 신청 안 돼. 그런데 누가 이걸 경매를 넣었어? 전체를. 그럼 경매 대가가 나오겠죠. 거기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일부 전세권자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가 저당권자와의 관계.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전세권자와 저당권자와의 관계 딱 두 가지 경우의 수만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세권 설정되고 그 다음 저당권 설정되고 이렇게.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저전저. 이렇게 외우시고. 이때는 얘가 경매 넣든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러니까 전부 소멸하고 순위 배당으로 끝납니다. 반면에 이렇게 나와요. 저당권자보다 먼저 전세권이 설정. 그러면 최선순위가 전세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한 놈일 수도 있고 두 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전저가 있고 전저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요 경우에 얘가 경매 넣으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그러니까 전부 소멸해요. 근데 요렇게 경매를 넣었을 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다. 근데 요 놈이 법원에다 배당을 요구를 해버렸네. 배당 요구했으니까 배당 받고 소멸해야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나중에 주택 임대차와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되냐? 주택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전세권 등기까지 돼 있고 최선순위야. 예? 근데 목적물이 경매가 됐는데 밑에 있던 저당권자가 넣었어.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에 터잡아 배당을 요구했어요.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는 아니니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괜히 있다. 이것만 임대차 연결하지 말고 이것만. 전저저냐 저전저냐. 표정 보면 알아. 표정. 제가 플러스 했을 때 아 여기는 해도 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아 이건 괜히 했다 싶을 때가 있는데 괜히 했어.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정상적으로 서로 돌려줄 때 얘도 전세금 돌려주고 얘도 목적물과 서류 줄 때 이때 이 목적물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붙어있는 전세권자 소유 물건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예? 부속물. 부합물이라 그러면 안 되죠. 부합물은 구성부분이 돼버린 거니까 목적물의 부속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거해야죠. 그렇죠? 수거해야 돼. 그때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팔아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전세권자도 서러 할 수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설정자의 부속 매수권은 팔아라고요. 이때 팔아라 할 수 있는 부속물에는 제한이 없어요. 반면에 전세권자가 사라 할 수 있는 부속물은 두 가지만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시킨 경우하고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하고 그 두 가지만 전세권자는 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부속물 수거 관련된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와 마찬가지로 피리비 상한청구는 없고 유익비 상한청구는 인정되고 여기까지. 그래서 전세권의 효력과 소멸까지 그리고 소멸의 효과까지 쫙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끝났네요. 전세권이. 됐지요? 됐다고 해주세요. 네, 끝났습니다. 소멸까지 끝났고요. 이제 유치권으로 가네요. 담보물권. 행복합니다. 물권이 끝나가고 있어요. 자, 담보물권이 나와요.
일단 담보라는 건 채권 우선 변제 확보를 의미한다 그랬고요. 인적 담보를 해서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자신 채권의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채무자나 제3자가 정한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그걸 훌랑 경매 넣어서 그 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담보 물권, 물적 담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물적 담보 수단이 담보 물권인데, 이 담보 물권이 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경매 넣어서 경매 대가부터 우선 변제 받는 방법인 전형 담보 물권과 경매 넣지 않고 아예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는 비전형 담보,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민법에 있는 게 뭐예요? 전형 담보,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적 담보 중 전형 담보. 전형 담보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넣어서 경매 대가부터 우선 변제. 이게 본질. 이게 전형 담보다. 세 가지가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두 번째로 이 담보 물권은 담보 물권자. 항상 뭘 갖고 있어요? 채권. 따라서 이 채권과 담보 물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담보 물권의 통, 유성.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권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끈적끈적한 관계. 이걸 뭐라 한다? 담보 물권의 통유성 4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먼저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 소멸. 예?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 소멸.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했다, 채권 소멸했다,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그래서 그 등기는 말소될 때까지 무효 등기가 돼버리고. 그쵸? 그게 부종성. 다만 이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권리가 하나 있다. 근저당권이라고. 부종성의 완화. 부종성의 완화라는 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수반성은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되는 성질. 그러나 우리 판례가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형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과의 관계. 아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니까 부종성 수반성에 따라서 채권이 넘어가면 전세권도 넘어가야 되죠. 근데 아까 채권만 팔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판례가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수반성이란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된다는 것이 합리적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언제나 함께 담보물권도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수반성.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부수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불가분성은 채권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잔존하는 한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성질. 그래서 1억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9,900만 원을 갚았다. 못 받은 게 1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를 경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지요. 나중에 보게 되는 공동저당의 예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여기를 살짝 볼까요? 전세권의 목적물이 여기 뭐가 생략됐죠? 불가항력. 그렇죠? 네. 전세권의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으로 일부가 멸실이 되면 그 일부만큼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금은 돌려주고 그럼 채권이 줄어들었죠? 전세권도 줄어들었죠? 예? 원래 채권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은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게 불가분성인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채권이 줄어든 만큼 담보물권도 줄어들었으니까 불가분성의 예외이게 됩니다. 예? 그냥 불가분성의 예외가 공동저당하고 전세권 따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상대위는 뭐 여러 번 봤지요. 목적물이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 목적물이 수용됐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 딱 3가지
매매, 임대차 안 돼.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고 보험금, 보상금 따위가 나오더라. 이걸 가치 변형물 거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성질. 왜? 우선 변제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들하고 평등하게 받아야 된단 말이죠. 뚜껑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라. 그게 물상태예요. 그럼 뒤집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는 담보물권은 물상대의성도 인정 안 되겠죠. 유치권이 거기에 담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가 없으니까 뭐도 없다? 물상대의성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대의라는 건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물상대의란 말이에요. 예? 근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유치권은 물상대의성 인정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예 직접적으로 조금 고급지게 유치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증신이 된 경우 그 유치권은 잔존가치물에 존속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X 물상대가 인정이 안 되는. 그렇죠? 이렇게 통일성. 두 번째로 담보물권의 공통적 효력. 담보물권의 공통적 효력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선 변제효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효가 없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목적물을 경매 넣을 수 있겠죠. 다만 유치권자의 경매권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는 아니다. 뭐 이렇게 될 것이고요. 목적물을 점유하는 유치적 효력. 목적물을 이렇게 채권자에게 심리적으로 돈을 갚아라. 이 강요하면서 유치하는 효력. 유치권하고 질권에만 있고 저당권에는 없지요. 수익적 효력. 담보물권은 목적물 사용 수익 못해. 수익적 효력. 추구표. 이건 뭐죠? 추구표? 물건이 타인 수중에 있어. 물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게 지금 제가 점유권이 있어요. 여기 있어. 이렇게. 이럴 때 내가 요걸 가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추구표예요. 즉 물건이 타인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물권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성질. 그걸 추구표라고 하고 따라서 그 사람한테 가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추구표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돼요. 근데 유치권 생각해 보세요.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목적물이 다른 사람 수중에 있어. 그럼 유치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권 자체가 소멸을 해버리죠. 추구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추구표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타인 수중에 있더라도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 이렇게 일단 담보가 뭐고 수단이 인적담보, 물적담보가 있고 그중에 물적담보 수단이 담보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민법에 있는 게 전형담보물권이다. 전형담보물권은 목적물을 경매해서 경매대가로서 우선 변제받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럴 때 그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공통적 효력 몇 가지 인정되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거 머릿속에 일단 딱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그래요. 근데 이거 알고 계셔야 유치권을 이제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으실 수가 있게 돼요. 담보물권을 이 정도 머릿속에 담은 다음에 유치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꼭 맞춰야 될 권리 중에 하나예요. 유치권. 일단 유치권이 뭔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유치권 취득이 나오겠죠. 취득은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죠. 근데 유치권은 딱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취득해요. 법률 행위로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유일하게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취득보다는 법에서 정해놓은 유치권 성립 요건 이게 나오거든요. 목차가. 취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치권 성립 요건이 뭘까? 그리고 유치권의 효력은 뭘까? 유치권의 효력은 두 가지. 유치권자의 권리가 있고 유치권자의 의무가 있어요. 권리 의무가 뭐냐? 유치권 소멸 사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나와요. 고맙게도 특수 유치권이 없어요. 이 유치권은 참 웃겨. 2013년도에 국회의원들이 유치권 폐지를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어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 아직도 그대로 있어.
한장합니다. 이거 없어졌으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저는 그때 그게 개정될 줄 알고 공부를 막 해놨어. 유치권을 없애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기존 유치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랬고 또 차라리 통과 안 되게 더 나아. 봤더니 개정 내용이 더 복잡해. 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일단은 살아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거고 개정되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해요. 유치권이 최근에. 2문제씩 나오고 막 그래요. 자, 먼저 유치가 뭐죠? 뜻이? 유치. 고급지다의 반대죠. 유치는 점유 및 반환 거절을 줄여서 유치라고 해요. 뭘 거절하네요. 그렇죠? 우리 시험법에서 뭐 거절하는 게 하나 또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 항변이란 말 자체가 거절이에요. 또 항변 이퀄 뭐라고요? 거절. 예?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구별이 나오게 돼요. 가장 가볍게 한번 구별해 볼까요? 유치권은 독립의 물권, 항변권은 채권의 권능의 일종. 유치권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다. 항변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 및 반환 거절이지만 항변권은 거절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이 없다. 돈 못 줘, 물건 못 줘, 강의 못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 오시는 것과 제가 강의하는 걸 동시행관계로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해 오셨다면 저는 강의 못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할까요? 그러니까 항변권에서 거절할 수 있는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소송에서 반드시 주장을 해야 돼요. 유치권자든 항변권자든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를 해요. 두 번째로 그걸 주장해서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똑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로 병존이 가능해요. 이게. 뭐가 가능하다고요? 병존이 가능해요. 우리 판례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예가 이런 게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요. 물건은 이렇게 넘어갔어요. 돈이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어요. 해제는 아니에요. 네? 무효와 취소된 경우만. 그러면 갑은 돈 돌려줘야 되고 을은 물건 돌려줘야 되죠. 이때 갑이 돈 돌려주는 것과 을이 물건 돌려주는 건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그러니까 을은 물건 돈 돌려받을 때까지 물건 못 줘라는 뭘 행사할 수 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을이 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갑은 을에게 물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을의 갑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권과 갑의 을에 대한 물건 반환 청구권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 요걸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렬성이 있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갑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유치. 그래서 을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 2개가 동시에 존재한다. 병존 이렇게 돼요. 대충 이해되셨죠?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치권과 동시 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다. 됐지요? 네. 자, 그럼 유치권의 의 특징 간단히 보신 건데 정리. 유치권이란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권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치권의 개념 속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 변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대한민국 권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권. 소유자한테도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점유 및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 객체는 물건이니까 부동산 또는 동산 앤드 뭐까지 유가증권. 근데 유가증권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유가증권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러한 유치권의 특징. 첫째, 법정담보물권.
다른 담보물권은 다 당사자를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보통이지만 유치권만은 법정 담보물권. 두 번째로 점유를 요소로 한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and 무슨 요건? 존속 요건. 왜? 유치권의 개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점유. 세 번째,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래서 물상대위 인정 안 된다. 추구표가 없고 물권적 청권 인정 안 된다. 그래서 우, 물, 추, 물 외우시자 그랬죠. 없다. 없다. 유치권자가 우물쭈물하다가 이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변제 없고 물상대위 안 되고 추구표 안 되고 물권적 청권 인정 안 되고. 그다음에 객체는 부동산 또는 동산, 물가증권까지. 이때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 일부도 된다가 우리 판례예요. 일부도 된다는데 그냥 부동산 또는 동산이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 정도 특징을 머릿속에 딱. 자, 성립요건, 유치권의 성립요건. 여기부터 이제 중요하죠. 성립요건 일단 5개. 이거 지난 순환, 그 지난 순환에 외우시라 그랬었어요. 외우셨나요? 예? 요번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용서를 해드릴 텐데 3, 4월 달 들으셨거나 1, 2월 달까지 들으셨던 분들 용서 안 합니다. 외우셨어요? 안 외우셨어요? 쳐다보지 말아야지. 요새는요 당당해. 안 외웠다 이 자식. 어쩔래? 이제는 제가 뭐라 안 하니까 처음에 한 1월 달이나 3월 달에는 그래도 아유 이랬는데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 외웠다 이 자식아 어쩔래? 너무 당당하죠 요새는. 아이고야. 외우셔야죠. 타인 물건이어야 되고요.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조문에는 뭐라 돼 있어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래서 이거를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 관계, 결련성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유치권자가 물건을 뭐 해야 돼요? 점유. 근데 이 점유가 적법점유.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의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을까? 그래서 유치권은요 법정 담보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그 성립을 뭐 시킬 수 있다? 배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요건 머릿속에 넣으세요. 먼저 타인 물건일 것, 당연하지요. 왜? 자기 물건에 대해서 반환 거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내 물건에 반환 거절한다. 이런 애들을 또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물건이니까 반환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타인이 꼭 채무자여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물건이 유치권자 소유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채무자 소유물일 수도 있고 제3자 소유물일 수도 있다. 아하,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구나. 무의 말을 갑이 빌려서 쓰다가 이 말이 을의 농작물을 훼손시켰을 때 을은 말을 뭐 할 수 있다? 유치. 이때 채무자는 누구? 갑. 소유자는 누구? 무. 실제 시험에서는 무의 자동차를 갑이 빌려 쓰다가 무의 건설기계를 갑이 빌려 쓰다가 고장났고 수리를 맡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채무자하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유치권자 소유물은 아니죠. 타인 물건이기만 하면 되고 이 타인은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판례 하나 기억하셔야 되죠. 갑이 건축주, 을이 건축업자 둘이 맺는 계약이 도급계약. 건축공사계약을 뭐라고 해요? 도급계약. 이때 건축주가 도급인, 건축업자가 수급인인데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은 누가 원시취득? 도급인이 원시취득. 따라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있을 땐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하나 있다. 건물을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요따구 표현이 나오면 이 건물은 누가 원시 취득? 수급인이 원시 취득하니까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 소유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권에서 기억하실 거. 두 번째로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관계 두 가지 기억하시자. 결련관계가 인정이 안 돼서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거 외우자. 결련관계 인정되는 거 많아요.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 청구권, 목적물에 대한 수리비, 목적물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 건축 공사대금 이런 것들이 다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거예요. 반면에 안 되는 거 보증금, 권리금, 무슨 매매대금, 부속물 매매대금 이런 것들, 건축 자재대금, 계약 명의 신탁 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련성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이런 것들. 특히 요거는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걔한테 물렸어. 이건 인정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그런데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주지 않아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어. 매수인이 돈을 안 줘서 손해가 생겼어. 이렇게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이거 가지고 물건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외우세요. 보증금, 권리금, 무슨 매매대금, 부속물 매매대금 이런 거, 건축 자재대금 채권,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것들,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 예? 그냥 아니다라고 외우세요. 아니다. 물건과 채권 사이 결련성에서 일단 안 되는 거 하나.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가 지금 물건과 채권과의 결련관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건의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관계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걔한테 물렸어. 물리는 순간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죠. 채권이 먼저 생겼어. 이놈의 개새끼가 물고 도망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쫓아가서 잡았어. 유치권 인정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개 주인이 와서 개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병원비 줄 때까지는 못 줘. 유치권 되겠죠? 두 번째로 자동차를 수리를 맡았어요. 누가 수리를 맡겼어. 그럼 자동차를 점유를 먼저 하죠. 수리가 끝나서 뭐가 생겨요? 근데 수리를 안 줘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 그러면 채권 먼저 생기고 점유를 했든 점유 먼저 하고 채권이 생겼든 유치권이 인정되는구나. 근데 요때 요 밑에 거 요거를 점유와 채권의 결련관계라 그래요. 요 밑에 거를. 밑에 걸 뭐라 한다고요?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관계. 자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관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위에 거도 유치권 인정되니까. 그래서 물건과 채권과의 결련관계는 필요하지만 물건의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관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됐어. 이거는 채권과 결련관계가 필요하지만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관계는 필요 없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플러스 해야 될 게 있어요. 아, 이게 유치권 생겼죠? 요때 유치권 생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목적물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면 목적물이 압류. 법원에 의해서 목적물에 대해 이거 경매가 개시됐다라고 결정이 되고 그 사실을 등기에 촉탁해서 그 물건의 경매가 시작됐다라는 사실이 등기가 되면 그 물건이 압류 효력이 생겨버려요. 그 후에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을 했어요. 이때 우리 판례 이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조심하실 것은 요 경우에만입니다.
요 사이에 체납 처분 압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압류가 아니라 체납 처분 압류가 된 경우. 이 체납 처분 압류는 법원이 해요? 국세청이 해요? 국세청.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고 그게 경매 절차가 진행했을 때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체납 처분 압류 이따위 말고 경매법원에 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한 압류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유치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겼어요. 판례. 버겁죠? 체납 처분 압류. 그럴 때는 유치권 성립하면서 그 체납 처분도 나중에 경공매 절차로 갈 거 아니에요. 특히 공매 절차로 가잖아요. 그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이건 안 된다. 됐지요?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점점. 요 두 가지 일단 봤습니다. 요건 나머지 세 개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